제 문제를 보더니 무슨 수능 시험 보던 세대가 학력고사 문제를 내고 있냐고 뭐라 하셨고 수능 스타일로 바꿨어요. 언어 영역 문제 스타일하고 하지 않아요? 그걸 의도하고 있어요. 약간 나만 어떤 이런 거 이런 거 자, 봅시다. 이제 인커텀스 이제 제대로 나갈 차례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그 중간고사 앞두고 제가 별로 중요치 않은 내용이라서 용어 정리는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용어 정리 보고 인커텀스 본문 보도록 합시다. 인커텀스 서문에 용어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운송인, 뭐 운송계약 체결한 당사자,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두 번째 통간, 이게 이제 그 세관, 우리나라는 이제 관세청이 있고 관세청에 이제 지청으로서 세관이 있는데 어떤 물품의 그 국외 반출이나 국내 반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관세청이죠. 당연히 수출 화물의 경우에도 이 관세청의 관리 영역을 통과해서 외국으로 나가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떤 수출 통관, 수입 통관, 가정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한 경우에 모든 물품을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서문에서도 얘기했던 어떤 보안 관련된 조치, 뭐 AEO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절차나 규정이나 제도를 적용을 하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통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도. 인도, 기본적으로 인도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서 해석되어질 수도 있고요. 뭐 송화인이 운송인한테 물품 넘기는 것도 인도고, 뭐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인컨텀스에서 말하는 인도란 거는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인도인 거고. 자, 인도 서류. 이거는 이제 뭐 A8, A8의 그 제목으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가 뭐 선화증권 같은 서류도 해당이 되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운송 서류가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매도인이 뭐 어떤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그런 의무가 없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EXW라든지 FCA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 서류를 가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물품의 뭐 수령증이라든지 뭐 인수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인도 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자기록이나 절차, 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인커텀스 2010에서는 전자적 방식, 페이퍼리스, 우리가 전자문서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 서류를 취급할 수가 있죠. 뭐 그런 내용이고, 전자 메시지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서류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그렇죠. 종이 서류를 대체하고 있죠. 거의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안 되는 점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페이퍼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 자동화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포장. 포장은 우리가 상업적으로나 무역에서 쓰이는 포장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계약의 일정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물품을 포장하는 것. 그리고 물품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어요?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인커텀스 2010은 뭐?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물품을 포장하거나 아니면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하는 거. 이거를 포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EXW부터 시작해서 이제 11가지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W는 공장인도예요. 공장인도. 그래서 이게 뭐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텍스트로 설명을 해놨고요. 그 텍스트 뒤에 이 앞에 있는 글로 설명되어 있는 인커텀스 규칙을 그림으로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이나 글로 뭐 어떤 방향이 됐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좋은 방향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요 뒤에 이렇게 지금 여기 7주차 강의 자료에 있는 요 부분까지는 사실상 무역학 개론에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일부러 안 바꾼 것도 있어요. 그림이나 이런 거 손 안 대고. 왜냐하면 이게 눈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익숙하게 봐가지고 익히는 게 제일 편해요. 사람이 그 암기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마인드맵도 있고 뭐 연상법도 있고 한데 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사진 찍듯이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고 내 머릿속에 잔상을 이렇게 사진 찍듯이 기억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림 같은 걸 넣어놓은 이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습득하기 하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무역학 기회론을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약간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보고, 그리고 요 내용을 기초로 다음 주 강의 자료에는 아마 조금 심화된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EXW부터 봅시다. 그래서 EXW는 X웍스예요. X웍스의 줄임말. 앞에 EXW 요걸 이제 앞자를 따가지고 만든 건데, 이 X가 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 뭐 영어 단어에 보면 뭐 extract 뭐 이런 단어 쓰일 때 그 앞에 붙는 접두어 있죠. 접두어. 그거를 가져와서 EXW라고 하고 있고, 우리말로는 공장인도라고 합니다. 공장인도.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의 이 말이 X웍스라고 해서 반드시 공장에서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영업소, 이 영업소는 창고가 될 수도 있고요,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공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영역이란 거죠. 매도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물품을 인도한 것. 내 장소에서 매도인의 영역에서 매수인 네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매수인의 컨트롤 하에 두게 되면 그것이 물품의 인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뭐 둔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그 또 뭐가 있냐면 이 전제에는 물품을 이게 매수인 거, 네 거라는 어떤 특정이나 충당이 필요합니다. 뭐 그거는 뭐 특정이나 충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찌됐든 핵심은 뭐다?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운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EXW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될 뭐 DDP까지 쭉 나오게 될 얘네들은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뭐예요? 운송수단하고 상관없이 복합 운송에서도 쓸 수 있고, 항공 운송에서도 쓸 수 있고, 해상 운송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매도인 수출자의 영업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운송을 전제하지 않는 거래 있죠. 국내 거래에 사용하기에 어떻게 보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거래에 쓸 때는 이 EXW가 적합해요. 사실 그리고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국제 거래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개념, 그 이유 중에는 이 EXW가 매도인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의 최소 의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매도인의 최소 의무를 표방하고 있다. 매도인의 최소 의무란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매수인,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는 최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EXW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인데, 여기 이 EXW의 어떤 양극단, 완전히 상반되는 쪽의 조건도 있어요. 뭐 DDP 같은 경우에 거기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입니다. 매도인의 최대 의무, 매수인의 최소 의무고. 근데 이 최대 의무, 최소 의무에 무슨 의무까지 넘어가게 되냐면 통관이요. 통관. 수출입 절차와 같은 통관을 말하는데, 이 EXW를 쓰게 되면 수출국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수출 신고라든지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하지 않고 누가 하느냐? 매수인이 하는 겁니다. 좀 와닿게 설명하면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무역을 하는데 EXW로 거래하게 된다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세관에 수출 신고하고 수출 신고 수리 받아서 물품을 가져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뭐 어떤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공무원을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아무리 요새 뭐 행정 편의가 많이 증대되고 했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인
한국 사람이 직접 하더라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외국인이 와서 한다고 생각해봐요. 조금 어렵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ICC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수입자가 수출 통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 EXW는 지금 그걸 의도하는 거잖아. 수입하는 사람이 수출국에 와서 수출 신고하라는 거잖아.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EXW 쓰지 말라 해요. 가이던스 노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두 번째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에, 큰 동그라미 말고 작은 동그라미에 매도인은 수출을 실행하는데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단지 협조 제공, 단지 협조만 제공하고 누가 해야 된다? 매수인이 해야 된다는 건데 매수인이 상대방 국가에 가가지고 수출 통과를 한다는 것이 약간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좀 피하고 싶으면 EXW 쓰지 말고 FCA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조건 때문에 이게 국제 거래보다는 뭐에 적합하다?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국내 거래는 어차피 통관이란 개념이 없잖아. 수출입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국내 거래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사는 사람한테 야 공장에 네 물건 이거 빼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가져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 이게 국제 거래가 아니라 국내 거래였다면 EXW를 쓰는 국내 거래였다면 자 그리고 통관뿐만 아니라 뭐까지 이게 어떤 매도인의 창고나 매도인의 공장이나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이제 물건을 처분해서 이제 자기의 처분하에 물건이 넘어왔을 때 이제 가져 나가야 되는데 매도인이 뭐도 안 해주냐면 매수인이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다 실어주는 것도 안 실어줍니다. 매수인이 알아서 싣고 나가야 돼요. 매수인이 알아서 매도인의 공장에 자기 차 끌고 가서 자기가 알아서 실어다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좀 실어주면 안 되나? 안 합니다. 매수인에게 물품의 적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좀 그렇잖아. 그렇죠. 거기 그 적재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 장소가 매도인의 영역이잖아요. 매도인의 창고고 매도인의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게 매도인 측에서 하는 것이 또 합리적일 수 있는데 이 인커텀스 2010의 EXW는 안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물품을 적재하기에 매도인이 보다 나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EXW 쓰지 말고 FCA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도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손을 안 대고 코를 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EXW에 대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요 똑같이 생겨먹은 그림을 11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으로 외우란 거야. 글자로 외우지 말고. 그럼 안 헷갈려요, 나중에. 한 2년이나 지나고 3년이나 지나도 안 잊어먹어요. 그림으로 외우면. 근데 문제는 2년이나 3년 뒤에 인커텀스 2020이 나와 있겠지. 그러면 또 내가 여러분들 후배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겠죠. 10년 동안 써먹으려고. 자, 봅시다. EXW 되어 있죠. XWORKS 되어 있습니다. XWORKS가 되어 있고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EXW 밑에. 그리고 이 위험 비용의 분기점 밑에 수직선, 까만색 굵은 볼드 되어 있는 수직선이 쭉 그어져 있습니다. 이 수직선이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인커텀스 이 앞에 알파벳 대문자 3개 뒤에는 반드시 장소가 온다 그랬어요. 그 장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XW의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 이 place가 어디라고? delivery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수직선은 뭘 의미하느냐? 이 수직선이 내려 꽂히는 요 장소가 EXW 뒤에 오는 그 장소예요. 어떤 장소? 물품이 인도되는 장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매도인이 있고요. 오른쪽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단에 여기 왼쪽에는 제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컬러로 흑백으로 뽑았지만 컬러 자료로 여러분 PDF 파일 상태로 보면 이쪽에 하늘색으로 시작되는 부분, 요 부분은 요 하늘색 하살표가 있는 이 부분, 이 수직선에 맞닿는 이 하늘색 하살표가 있는 부분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입니다. 어떤 부담?
위험 부담, 그리고 비용 부담. 우리가 앞에서 A1부터 A10, B1부터 B10에서 설명할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중요한 거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다라고 했는데 이 수직선 기준이에요. 수직선 기준. 이 수직선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 거. 그럼 오른쪽은 당연히 매수인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쭉 하살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물품의 운송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수직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전부 다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위험, 물품이 멸실 손상됐을 때 책임 매수인 것, 그리고 비용, 발생하는 비용 누구 부담? 매수인의 비용 부담이에요. 그 기준이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건이 가는 거예요. 우리 글씨 쓰는 방향으로, 글씨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듯이 이렇게 물품이 가는데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 오른쪽은 매수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직선이 그어져 있는데 수직선이 그어져 있는 위치를 쫙 들여다 봅시다. 매도인의 구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공장, 작업장, 창고. 뭐 여기 중에 하나겠죠. 여기 중에 하나에서 물품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 수직선 사이로 뭐가 또 화살표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학대에서 뭔가 네모난 상자가 차량으로 이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데 이 화살표를 싹둑 잘라 먹어요. 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화물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여진 이 화물을 육상 운송 수단인 트럭에 적지 않은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매수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출 통관, 수출 통관도 매수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 통관도 매수인, 화물의 육상 운송 용구의 수단에 화물을 적지 않은 의무도 매수인.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시작되겠죠. 이 만약에 이 매도인의 군에 쉽게 말해서 EXW 뒤에 오는 그 장소가 여기서 실예로 들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잠원동, 서초구 잠원동 57-1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나는 부산항에서 배를 태워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화물을 실었어요. 그러면 잠원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항까지도 운송을 해야 되겠죠. 뭘로? 트럭으로. 그럼 이 트럭으로 나르는 운송 비용 누가 부담하겠어요? 매수인. 그리고 항구에 도착했어요. 항구에서 도착해서 물품을 이렇게 실겠죠. 선박에. 그 비용도 매수인. 그리고 선박이 부산항을 출발해서 LA 롱비치까지 갈 때 요 운송 비용 들겠죠. 이것도 매수인. 그리고 뭐 LA항에 도착해서 매수인의 어떤 창고나 매수인의 공장으로 가는 미국 내에서의 육상 운송 비용도 매수인. 그리고 이 전체 프로세스 여기서 물품을 넘겨받은 이후부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 손실 이런 것들의 부담 다 매수인.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이 EXW는 운송수단하고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꼭 항해, 해상 운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태워도 돼요. 철도 태워도 됩니다. 기차 태워도 돼요. 그리고 자동차로 국경을 넘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그려놨잖아요.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배도 있죠.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EXW는 주의할 게 있었죠. 분명히 앞에서 설명했죠. 이 적재 책임이나 수출 통관이란 게 사실 수입자가 수출국에 와서 뭘 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수입자인 매수인 입장에서 불편부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EXW를 쓰지 않고 뭘 쓰면 좋다? FCA를 쓰면 좋다를 ICC가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인커텀스를 만든 ICC는 11개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11개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애가 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애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애는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FOB나 CIF 같은 것들은 인커텀스를 제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100년, 2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인커텀스 제정하는 그 시점보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뭐 이렇게 주워온 애보다는 나은 자식이라고 FCA가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만든 거야. 뭘 본따서.
프리 온보드를 줄인 말이 FOB라 그랬죠. 그 우리 요새 말 줄이듯이 케업 소낭 뭐 이렇게 말 줄이잖아. 많이 쓰잖아. 자강두천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줄이잖아. 케업 소낭 몰라? 케인 없으면 손흥민 왕이라고. 자강두천 몰라? 있어요 그런 거. 그거 물어봐요. 그거 내가 말하기 좀 그렇다. 있어. 자존심 강한 두천재란 말이 있어. 그 또이 같은 애들끼리 싸우는 걸 그렇게 부르는 자강두천. 그런 식으로 말 줄인 거야. 프리 온보드를. 그러니까 FOB가 됐어. 프리 온보드가 FOB가 됐는데 요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ICC가 새로 창작한 애들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본 떠서. 그렇게 만든 애가 뭐다? FCA라는 거죠. FCA. 프리캐리어다. 프리캐리어. 그래서 프리캐리어 할 때 그 F 앞에 F하고 왜냐하면 프리 온보드의 앞에가 F가 프리였으니까 그거 그대로 가져오고 캐리어의 앞에 CA를 가져와서 만든 게 FCA입니다. 이건 뭐냐?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운송인 인도 조건. 그래서 매도인의 영업소나 아니면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물품이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을 운송인 인도. 운송인한테 인도해서 매도인이 의무를 다한다. 운송인 인도입니다. 운송인 인도. 자, 그래서 이 FCA 같은 경우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28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과 26번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 물론 뭐 위에 아래쪽에 뭐 내용이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을 보면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FCA 밑에 나와 있는 이 수직선이 앞에 있는 EXW보다 FCA가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차이를 알 거예요. 비교해 보면 앞에 거는 트럭이 수직선 오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수인 쪽에 있었어요. 트럭이. 근데 FCA의 경우에는 트럭이 중간에 껴 있어요. 뭘 뜻하냐? 물품을 적재하는 의무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해주는 경우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운송인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송계약 체결해가지고 물품을 운송인한테 넘기는데 운송인이 매도인의 창고나 매도인의 공장까지 운송수단을 가지고 왔어요. 트럭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이 기타 장소가 반드시 매도인의 영업소일 수는 없거든요. 여기 뒤에 우리 실내로 이제 예시를 드러났죠. 여기 예시에 보면 FCA 다음에 뒤에 오는 장소가 인천 에어포트, 부산 포트, 양산 터미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매도인의 공장, 매도인의 창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EXW고 EXW는 그렇게 해야 되고 FCA는 반드시 영업소가 아니라 이런 어떤 기타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포트라고 칩시다. FCA 부산 포트야.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물품을 인도해 주는 장소가 부산 포트예요. 그러면 부산 포트까지 어떻게 가야 되죠? 매도인의 책임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운송 수단에 실어주고 안 실어주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문제고, 매도인이 자기 영역에다가 물건 충당시켜가지고 물건 특정시켜가지고 매수인 알아가서 가져가 이거 하고 매도인이 직접 운송인을 만나서 넘겨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 차이가 EXW하고 FCA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EXW 할 때 주의점에서 있었죠. 뭐? 수출 통관. 그래서 적재,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무역학개론에서 적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진짜 실어주는 거를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정된 장소를 부산항이나 인천공항으로 설정해버리면 매도인이 진짜 거기까지 가서 넘겨줘야 돼요. 운송인 만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어떤 뭐 적재나 국내 운송 그런 의무와 함께 더해서 뭐 수출 통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FCA의 경우에는 수출국에 있는 매도인이 이런 물품의 적재나 수출 통관을 하고, EXW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물품을 적재하고 수출 통관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다르죠. 그 부분이 다르고,
EXW와 FCA는 이 뒤에 장소가 오는데 이 장소 EXW는 당연히 요 장소가 될 거고요. 매도인의 구매. 그리고 FCA의 경우에는 요 장소가 되겠죠. 운송인을 만나서 넘겨주는 그 장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CPT 봅시다. CPT. Carriage Paid To 되어 있습니다. Carriage Paid To. 얘는 운송비 지급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운송 방식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조건이고요. 운송비 지급 인도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 뭐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장소겠죠. 물품을 인도하거나 하기로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 있는 그 지정된 장소, 합의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준다는 것 자체는 FCA하고 똑같은데 뒤에 단서가 다르죠. 매도인이 운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운송비를 내줘요. 매도인이 운송비를 내주니까 자기가 운송비를 주는 입장이니까 자기가 운송인을 찾아보겠죠. 그래서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합니다.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매도인이 운송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운송비를 지급해서 넘겨준다라고 해서 운송비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CPT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알파벳 앞에 오는 글자가 C로 시작하는 애들은 뭔가 좀 특이하다 그랬어요. 어떤 특이하느냐? 일단 이 CPT 뒤에 오는 장소가 인도 장소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강의 자료상에 Insert Name Place of Destination 목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 딜리버리가 아니에요. 물품의 인도 장소를 그 뒤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분기점이 두 가지 분기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FCA나 EXWA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의 시작점, 여기가 시작이었죠. 국제무역의 어떤 비용 분기에 있어서 이 시작점이었고 저쪽이 끝나는 지점이었죠. 매도인의 시작점과 매수인의 끝나는 지점 사이에 수직선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CPT에는 수직선이 두 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분기점이 생겨요. 이 중에서 중요한 분기점, 두 개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기점은 여기 CPT 밑에 위험 비용의 분기점 해가지고 그어져 있는 수직선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요거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게 요 수직선을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고요. 요 CPT는 분기점이 두 개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기점이 두 개다라고 설명하는 책들은 공통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이 앞에 있는 선은 위험의 분기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 뒤에 있는 분기점은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굵은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매도인, 오른쪽은 매수인인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EXW나 FC의 경우에는 이 수직선만 넘어가면 전부 다 매수인 거였단 말이에요. 매수인의 책임이고 매수인의 비용이었는데 요 앞에 알파벳 앞에 자가 C로 시작하는 애들은 특이한 애들이라서 예외가 적용이 돼요. 어떤 예외가 적용되느냐? 이 수직선을 뚫고 지나가는 파란색 선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요거. 이거는 매수인의 부담이 아니라 누구의 부담이다? 매도인의 부담이다. 요것만. 수직선을 넘어서서 오른쪽으로 왔는데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매수인이 다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매수인이 전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만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매도인이 부담하는 그 운송 비용
이 운송 보통 이제 주운송 구간이 돼요. 국제무역에서 그 주운송이 되는데 그 주운송이 끝나는 지점, 그 지점이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이 비용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insert named place of destination 할 때 이 destination place예요. place of destination이에요. 그러니까 CPT-D에는 이 장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 분기점의 장소가 오는 것이 아니라 비용 분기점의 장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책들이 여기는 위험의 분기점, 저기는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책들은, 다른 교수님들은 여기가 그냥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도인이 요 주 운송 구간 해상 운송을 한다고 쳤을 때 해상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운송을 하던 과정 속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뭐 일들이 발생했어요.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부담해요. 왜? 오른쪽에 있잖아. 수직선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제가 이 수직선의 수직선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하고 비용의 분기점이다. 그러니까 위험의 분기란 게 뭐예요? 위험의 부담이란 건 뭐죠? 물품이 멸실 손상됐을 때 누구 책임이고 누구 손실로 보느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누구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겠냐는 거예요. 매수인의 돈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매도인이 대신 내주는 건 뭐야? 요것만 내준다는 거예요. 요것만. 정해놓은 거. 양 당사자들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운송비는 내가 대신 내줄게 라고 매도인이 합의를 했어요. 그럼 그거 줄 거 아니야. 그것만 책임진다. 그거 외에 어떤 추가적인 서차지가 붙거나 할증이 붙거나 뭐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뭔 다른 일들이 벌어졌을 거는 매도인이 알 바가 아니에요. 매도인은 이미 돈을 줬거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요새 그렇게 뭐 가하게 술을 먹으면 안 되지만 요즘 뭐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렇죠. 술 먹을 시기가 아니죠. 열심히 해야지. 자, 근데 술을 먹다 보면 인사불성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택시를 불러주죠. 지금 이 친구는 뭐 지금 사람의 지능이 아닌 상태야. 숫자도 못 세.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쥐어주죠. 누구한테? 택시 기사님한테. 그러면서 목적지를 불러줍니다. 친구 집을 얘기를 해주겠죠. 거기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그 내가 택시 기사님한테 불러주는 그 목적지, 친구 집이 어디란 거야? 지금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 가주세요. 하면서 내가 돈 줬잖아. 보통 여유 있게 주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주는데 이 친구가 성격이 이제 인사불성된 친구가 타고 가다가 거기서 뭐 저 오바이트 하고 막 깽판 부려가지고 막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거 어떡할 거야? 친구가 내줘? 얘가 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택시 타고 가다가 오바이트 한 것까지 친구가 내주기엔 좀 그렇잖아. 얘가 내야지. 그렇죠? 매도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 체결해가지고 합의를 할 때 이게 CPT로 쓰겠다는 건 어느 시점에 정하겠어요? 양 당사자들이 청약 승낙해가지고 계약 성립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이행하기 직전에 정할 거 아니야. 우리 CPT로 합시다. 그럼 CPT로 하자는 얘기가 뭐야? 매도인이 주 운송 구간에 운임 내줄게. 이거죠. 그렇겠죠. 약간 매수인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그 이유는 뭐 그 상황마다 조금 다를 것이고. 자, 그래서 FCA하고 CPT가 유사합니다. 어떤 점이? 물품의 인도 지점이 똑같잖아요. 언제?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넘겨줄 때. 그 넘겨주는 장소는 뭐 쉽게 말해서 매도인의 영업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산항, 인천공항처럼 지정된 장소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넘겨줍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CPT는 매도인이 운송 비용까지 더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FCA-D에는 FCA의 D 장소에는 뭐가 적혀야 된다? 물품의 인도 장소가 적혀야 돼요. 근데 CPT-D에는 뭐가 와야 된다? 내가 불러준 택시 기사님한테 얘기한 친구 집.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목적지가 와야 된다. 그게
물품을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인도 의무를 다하고 여기서 위험이 넘어간다는 점은 FCA나 CPT와 동의를 하나 운송비를 매도인이 더 부담한다는 것에선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FCA의 경우에는 주 운송 구간, 이게 주 운송이 해상 운송이 이루어졌거나 뭐 항공 운송으로 이루어졌거나 이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비용을 FCA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고 CPT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죠. 네, 그 차이죠. 그 차이. 자, 그 다음에 CIP가 있습니다. CIP. 네,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되어 있는데 글을 보지 말고 그림으로 바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하고 31번 슬라이드의 그림하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틀린 그림 찾기.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니다. 한 3가지 정도 틀리다. 요거 틀리죠. 요거. 보험료. 나머지 똑같아요. 왜?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했거든.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보험료. 이게 뭘 뜻해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뭐 준다? 운송비용 더하기 보험료도 내준다. 그래서 이 말이 있죠. 여기 보험.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험. 매도인은 최소 규칙으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뭘 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매도인의 의무입니다. 매도인의 의무로서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돼요. 어떤 조건으로? 최소 조건으로. 저기서 말하는 최소 조건은 이겁니다. 협회 적하약관의 ICC 조건으로. 그게 기본 세팅이에요. 최소 조건이란 말. 보험의 최소 조건이란 건 이걸 뜻합니다. 협회 적하약관. 협회 적하약관은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제정한 공인된 어떤 뭐 표준 약관 같은 건데 거기에는 ICC A 조건, ICC B 조건, ICC C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소 그러니까 그 보험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 보장 범위가 가장 작은 그렇기 때문에 보험비가 가장 싸겠죠. 보험료가 가장 싸겠죠. 그래서 이 조건으로 드는 것을 조건으로 겁니다. 이게 매도인의 의무예요. 우리가 뒤에서 다시 CIF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CPT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기로 그 사람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의무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 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FCA나 CPT는 보험을 안 듭니까? 들겠죠. 들겠죠. FCA나 CPT 같은 경우에 누가 보험 들겠어요? 상식적으로. 매수인이 들겠죠. 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뭔가 사고 발생하면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 수직선 오른쪽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뭐 구토를 하거나 이러면 누가 책임진다고?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그러면 매수인이 당연히 보험 들겠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보험 들는 거잖아. 아침에 제가 생활 계획표는 좀 그렇고 내가 나이 30대 후반에 그래서 계획이 있잖아. 사람이 계획이 있는 게 내가 아침에 운동을 가려고 해요 요새 되도록이면. 근데 어제 축구 보느라고 못 갔어요. 늦게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건 내가 내 스스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못 지킨 거잖아. 남이 나한테 아무도 뭘 안 해요. 나한테 아무도 비난 안 해. 맨유 첼시 봐야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 일찍 잘 수 없는 날이죠 그날은. 늦게 잤지. 늦게 일어났지. 아침에 운동 못 갔지. 그거 상관없어.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약속한 거잖아. 근데 내가 친구하고 약속을 해요. 같이 운동하자. 같이 골프를 치자. 같이 등산을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나가야지 일단. 내가 남하고 약속했잖아.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의무란 말이. 그래서 다른 뭐 CPT나 FCA나 EXW나 그런 데서는 보험 의무란 말을 안 해요. 왜? 전부 다 내가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기 때문에. 근데 CIP는 뭐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최소 조건으로. 그것만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CIP하고 CPT가.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봅시다. 이게 최소 조건이잖아요. 보장 범위가 제일 약해요.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남이 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가장 낮은 단계로 보험을 들어준다는 거야. 찝찝하죠. 그래서 조금 올리고 싶잖아. 왜냐하면 이게 ICC-B 말고도 ICC-B나 ICC-A도 있거든요. 그럼 ICC-A로 보험 들고 싶어. 그러면 ICC-C하고 ICC-A하고 뭔가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차액은 누가 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죠. 이 선의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매수인이 부담해. 매도인이 할 일은 뭐야? C로 들어주는 거. 나는 뭐 일반 버스를 끊어줬는데 우등 버스를 타고 가고 싶다.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CPT와 CIP 차이고, 자, FCA하고 CPT하고 CIP 이거 세 개 비교해 봅시다. 이거 세 개 공통점은 뭐예요? 지정된 장소이거나 아니면 매도인의 영업소이거나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어떻게 한다?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 넘어간다. 그건 똑같아요. 얘네 셋이. 근데 차이점은 FCA는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부담하고, CPT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운송비용 부담하고, CIP는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하고 거기다 보험계약 체결해서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 그리고 뭐가 달라요? 뒤에 오는 장소가 다르죠. FCA의 경우에는 어떤 장소가 온다? 물품의 인도 장소가 온다. 그리고 CPT와 CIP는 어떤 장소가 온다? 내가 돈 줘서 보낸 그 장소, 내 친구를 보낸 그 장소, 물품을 보낸 그 장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장난 많이 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실내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한국이고 저기가 미국이에요. 근데 CIP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소들이 온다? 우리나라가 오면 안 되죠. 여기. 수출국이 한국이고 수입국이 미국이면 CIP 뒤에는 장소가 반드시 뭐가 오겠어요? 미국 내 장소가 온다는 거죠. 자, FCA의 경우에는 수출국이 한국이고 수입국이 미국이면 FCD에 오는 장소는 반드시 어느 나라겠어요? 한국 내 장소가 오겠죠. 물품의 인도 장소가 한국에 있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물품 인도가 일어나겠냐고. 매도인에서 운송인한테 보내는 인도가 한국에서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걸로 많이 장난을 치는 문제들이 무역영어 검정시험이나 간세사 1차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와요. 그 장소 바꿔치기 하는 걸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크게 강조는 안 했는데 여기 FCA나 이런 장소들 있죠. CPT나 이런 데 보면 롱피치 포트, 시카고 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장소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봤던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57-1번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중앙대학교에서 넘겨주기로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FCA 중앙대학교 이렇게 썼어요. 그 바른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네이버 지도에 중앙대학교를 치면 두 군데가 뜹니다. 여기가 뜨고 또 어디에 뜨죠? 안성에도 있잖아. 어디란 말이야? 자, 그래서 흑석동,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를 쳤어요. 그것도 틀려요. 우리 학교가 좀 작지만 건물이 여러 개잖아. 도대체 어느 건물이란 말이야? 쓸 거면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쓰라는 말은 분쟁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10간 920호, 흑성로 84, 동작구, 서울, 중앙대학교 이렇게 쓰면 오해의 여지가 없잖아. 그렇게 쓰라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인코텀스 서문에서 그 지정된 장소를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했다시피 그 앞에 알파벳이 C로 시작하는 애들은 다르다. 뭐가 다르다? 뒤에 오는 장소가 인도 장소가 아니다. place of delivery가 아니다. 라는 거죠. 도착 장소란 거죠. 내가 내 친구를 택시 기사님한테 맡겨서 던져버린 불러준 그 장소다라는 거죠. 요새는 물론 그렇게 안 하지. 요새는 좋은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택시 부르는 어플들 많잖아요. 예. 근데 예전엔 많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다음에 DAT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